아버지, 돌아가셨어.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크루즈선까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샴페인 파티의 음악 소리에 묻혀버렸죠. 처가 식구들은 3천만 원짜리 여행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홀로 아버지를 보낸 사위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물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노인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 왜 민수가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아내 수진이 뒤척이며 내뱉은 말이 등 뒤에 꽂혔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서 시끄럽게 하네. 부엌으로 내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을 올려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목구멍을 긁으며 내려갔습니다. 문득 2004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떠올랐습니다. 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뚝배기, 두부와 애호박이 푹 익어 국물에 풀어지던 그 맛.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찬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길, 육교 아래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68배 아버지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한겨울 새벽 칼바람에도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구부정한 허리로 골판지를 접고 또 접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는 걸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제 강남역 근처에서 민수 아버지 봤어. 또 폐지 줍더라. 김대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민수는 못 들은 척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월급날 오후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 3만 원. 280만 원이던 월급은 이미 아내가 전액 인출해 갔습니다. 점심시간 편의점에서 산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후배들이 다음 달 발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리조트가 하루에 50만 원이래도 경험해 볼 만하잖아. 민수는 김밥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민수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계단을 내려가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을 열자 깨진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벽지는 습기로 일어나 너덜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이웃 할머니가 나눠준 김치와 멸치볶음으로 저녁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민수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온화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 난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폐지를 줍다가 생긴 흉터였죠.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녹슨 철제 케이스 안에 든 오래된 회중시계였습니다. 오늘 쓰레기 더미에서 찾았어. 닦아보니 순금이더라. 아버지는 시계를 햇빛에 비쳐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보물을 찾을 수 있단다. 사람들이 버린 것에도 가치가 있는 법이야. 민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려 하자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용돈은 됐어. 내 처가 눈치 보지 마라.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 사진 앞에 막걸리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버지가 올리는 잔이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2004년 봄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 내 어머니와 약속했어.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말 오전 10시 민수는 아내와 함께 처가로 향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자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백미러를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오늘은 제발 눈치 좀 봐요. 아버지가 또 잔소리하실 거예요.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은 민수의 구겨진 셔츠 깃을 매만졌습니다. 이것도 3년 전에 산 거잖아요. 형부는 매달 새 옷 사는데. 현관문이 열리자 장인이 거실 가죽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답게 고급 정장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죠. 사위 하나 제대로 못 봤구만. 한숨 섞인 목소리가 민수의 귀를 때렸습니다. 장모가 부엌에서 나오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없는 집 아들이라 교육이 안 됐나 봐요. 우리 수진이 고생이 많아. 민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식탁에 앉자 처남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35살,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스타트업 대표라는 명함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매형은 7년 전 결혼하고 2년 만에 사업 시작했다가 망했잖아요. 저는 벌써 직원 20명이에요. 민수는 2018년 35살에 시작한 치킨집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닭을 튀기며 꿈을 키웠던 시절, 그리고 3억 빚만 남기고 파산했던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처형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처형의 남편이 새 시계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저 이번에 과장 승진했어요. 형님은 아직 대리시죠? 그 말에 장인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42에 아직도 대리라니. 민수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 중 수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업 실패한 남편 때문에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해요. 다들 유럽 여행 가는데 우리는 제주도도 못 가잖아요. 장모가 딸을 토닥이며 민수를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안정적인 사람 만났어야지. 화장실로 피한 민수는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처가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 처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사실 우리 회사 투자금 10억 다 날렸어요.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장인이 화를 냈습니다. 그건 절대 비밀로 해. 특히 민수 앞에서는 성공한 척 해야지. 엄마 사채 5억도 아무도 몰라.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려해 보이던 처가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민수는 회의실에서 신제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운 그래프를 설명하던 중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되는 진동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발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수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정대리,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부장님의 지적에 민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부재중 전화 12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집 이웃 할머니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 왔는데.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북중앙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민수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5,000원. 택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몸을 가누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이 마치 자신의 미래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복도에 이웃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폐지 줍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서 겨우 병원에 왔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흰 커튼 너머로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상태가 위중합니다. 민수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간신히 물었습니다. 성공률이 30% 정도입니다. 수술비는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00만 원. 민수의 통장에는 3만 원 뿐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댄 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수술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김 과장이 먼저 답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100만 원은 빌려줄 수 있어. 이 대리도 5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사원, 최주임, 하나둘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3시간 만에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없었지만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려고 아버지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신분증을 찾던 중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6살 민수가 아버지 목마를 타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 2003년 봄.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 사진을 품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민수는 홀로 기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켜진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때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하늘 같은 존재는 바로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신 아버지였다는 것을요.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번호가 떠 있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 뒤로 시끌벅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가 위독해.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수술 중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경 소음이 점점 작아지더니 수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 크루즈 승선 직전이야. 3천만 원 들여서 예약한 거 알잖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 애원하듯 말했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1년 동안 기다린 여행이야. 취소할 수 없어. 전화 너머로 장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고물 할아버지 하나 때문에 가족여행 망치지 마.
어차피 수술해도 살 확률 없다며 민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알았어.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래.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옆 대기실에서는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들까지 모두 함께였죠. 그들의 따뜻한 모습이 민수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민수는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복도로 나오니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혼자 계신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길어질 수 있으니 뭐라도 드세요. 지하에 편의점 있어요. 간호사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 작은 위로에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3시 민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SNS 알림이었습니다. 크루즈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든 처가 식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죠.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아주세요. 민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저한테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동료 김 과장이었습니다. 수술 잘 되고 있어? 내일 아침에 병원 들를게. 혼자 있지 마. 짧은 문자였지만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에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온 민수는 의자에 앉아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던 자신을 안아주던 아버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울던 자신에게 넌 보물이야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살 수 있는 거죠? 의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환자분 의지에 달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3시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이 잠시 의식을 찾으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민수는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랍, 최 변호사.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렸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기도 전에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불규칙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민수는 밀려나듯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에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민수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4시 38분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빈소를 빌렸습니다. 그나마도 회사 동료들이 모아준 돈이었죠. 김 과장이 장례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형제는 없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외아들이셨고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영정 사진을 고르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는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것은 3년 전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며 찍은 증명사진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확대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수줍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첫날 밤 조문객은 5명 뿐이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와 함께 폐지를 줍던 노인들이었죠. 그들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내 부의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 우리한테 도시락도 자주 나눠주셨지. 한 할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재단 위 영정 사진을 보며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서랍 최 변호사,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장례식 언제야?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루즈위였습니다. 배경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죠. 내일 오전 10시 발인이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레 저녁에 도착해. 못 가게 됐네. 수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죠. 둘째 날 오후 회사 동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부장님도 왔습니다. 정대리, 고생이 많네. 장례 끝나면 며칠 쉬어도 돼. 부장님의 위로가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동료들은 밤늦게까지 민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 민수는 관을 들었습니다. 장례 도우미 3명과 함께였습니다. 관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민수의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운구차를 따라 화장터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아버지가 폐지를 줍던 골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민수는 그 가벼움에 놀랐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신 아버지가 이렇게 가벼운 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SNS에는 여전히 크루즈 파티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거품처럼 반짝이는 그들의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1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빈집을 정리하기 위해 반지하 월세방을 찾았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온기마저 사라진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먼지 쌓인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점퍼와 구멍난 양말들 사이로 아버지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벌뿐인 정장은 20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 입으셨던 것이었죠.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민수는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최 변호사. 떨리는 손으로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두꺼운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고급 명함 하나와 누렇게 변한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원석 변호사.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대형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명함 뒤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힘들 때 찾아가라. 모든 답이 거기 있다. 민수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민수 엄마와의 약속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10일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였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2004년 5월 15일. 여보,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30년 일하며 얻은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예정 지역들, 버려진 건물들, 경매 나올 부동산들 모두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 내 손을 잡고 말했죠. 민수가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애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수는 숨을 멈추고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05년 3월 20일. 첫 건물을 샀습니다. 구로구 폐공장. 퇴직금 전부와 대출을 받아 경매로 5천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민수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합니다. 애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니까요. 오늘부터 폐지 수집을 시작합니다. 재개발 지역 답사를 위한 완벽한 위장이 될 겁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며 동네를 돌았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정보를 수집하고 버려진 건물들을 확인하며 토지 가격 변동을 체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폐지를 팔아 일당 10,000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2018년 11월. 민수가 치킨집 망하고 울면서 찾아왔다. 3억 빚을 졌다고. 도와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그 순간 도와주면 평생 나에게 의존할 것이다. 민수가 떠난 후 밤새 울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오전 10시 민수는 최원석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번쩍이는 유리빌딩 20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민수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수 님이시군요. 변호사님이 20년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최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그는 민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금고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어머님 돌아가신 직후부터 아버님이 매달 오셨어요. 처음엔 작은 법률 상담으로 시작했죠.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개의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빌딩, 종로구 상가 건물, 마포구 오피스텔, 경기도 파주시 물류창고, 용인시 재개발 부지. 민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모두 아버지 명의였습니다. 총 자산 가치가 600억 원을 넘습니다. 월 임대료만 3억 원이 넘고요. 현금 자산이 별도로 100억 원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며 하루 10,000원 벌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도 전략이었습니다. 재개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새벽 골목을 누비는 게 최고였거든요. 아버님은 천재적인 투자가셨어요.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상속세는 약 250억 원입니다. 실수령액은 350억 원과 모든 부동산이죠. 6개월 내 모든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아버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덕분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숨기고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찬밥을 드신 아버지. 아들이 처가에서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도 침묵하신 아버지. 그 깊은 인내와 사랑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민수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서울 지도가 걸려 있었고 빨간 핀들이 여기저기 꽂혀 있었습니다. 이 핀들이 모두 아버님 소유 건물입니다. 변호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3개, 홍대 상가 건물 2개, 구로 디지털 단지, 오피스텔 2개. 민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물을 사셨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버님은 완벽한 투자 전략을 갖고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재개발 징후를 포착하셨죠. 빈 건물이 늘어나고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이 다음 핫플레이스가 된다는 걸 아셨어요. 변호사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찍은 건물 사진들이었습니다. 허름한 폐공장이 트렌디한 카페거리로 변한 성수동, 인쇄소 골목이 갤러리 거리가 된 을지로. 모든 변화를 아버지는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0년 성수동 폐공장을 3억에 사서 지금은 50억 가치가 됐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2020년 1월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승진 누락됐다. 처가 식구들이 또 무시했겠지. 도와주고 싶지만 참는다. 내가 떠나고 나서야 진짜 선물을 받게 될 거다. 그때까지만 참자. 변호사가 은행 통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5개 은행에 분산된 계좌들이었습니다. 매달 임대료 3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하셨습니다. 복리의 마법이죠. 20년간 원금의 20배가 됐습니다. 통장을 보니 정말 매달 정확히 입금된 임대료가 그대로 적금과 펀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부자가 되는 건 쉽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어렵다고 하셨어요. 민수님이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먼저 배우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치킨집이 망하고 아버지를 찾아갔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3억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무릎까지 꿇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수야,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야 진짜 내 다리가 되는 거야. 그때는 원망했지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가 60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10년 후면 2배가 될 거라고요. 서류에는 각 건물의 예상 가치 상승률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개가 이제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을까요? 변호사가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2019년 8월. 민수가 오늘도 처가에서 무시당하고 왔다. 그래도 꿋꿋이 견디는 모습이 대견하다. 이 고통이 나중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거다.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없어진 후에야 내가 진짜 강해질 수 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도.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상속이 확정된 후에 읽으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받아든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겉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사랑하는 내 아들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품에 안고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폐지를 줍던 그 거친 손으로 600억의 제국을 만드신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걸 숨기고 반지하에서 쓸쓸히 돌아가신 아버지. 그 사랑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상속 절차를 시작했지만 아무도 민수가 곧 600억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죠. 오후 2시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크루즈 여행 잘 끝났어. 방금 집에 도착했는데. 일주일 만에 첫 연락이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수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은 잘 치렀어? 폐지 주어서 번 돈으로 장례비는 됐겠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가 당신 좀 보자고 하셔. 주말에 와.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민수님, 처가 쪽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장례 직후 급하게 조사업체에 의뢰한 것이었죠.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장인어른은 이미 퇴직금을 모두 주식 투자로 날리셨고 작년부터 생활비도 빚으로 충당하고 계십니다. 보고서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사채업자에게 5억을 빌렸습니다. 이자만 매달 5천만 원이네요.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 화려한 강남 아파트가 남의 것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처남은 어떤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타트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투자금 10억을 모두 날렸고 직원들 월급도 3달째 못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CEO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파산 직전입니다. 크루즈 여행비도 카드 리볼빙으로 긁은 겁니다.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비참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계속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체면이죠.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전부인 사람들이니까요.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민수님, 흥미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남분이 사무실로 쓰는 건물이 경매에 나왔어요. 양평 펜션촌 부지도 매물로 나왔고요. 장모님이 돈을 빌린 사채업체도 매각을 고려 중입니다. 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복수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얼마면 되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전부 합쳐서 20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버님, 자산의 일부만 써도 되죠.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매입하세요. 모두 다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처가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장인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아챘습니다. 신문이 한 달 전 것이었고 장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경제난으로 인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고물 할아버지 장례식에 얼마나 들었어? 장인이 대뜸 물었습니다. 폐지로 번 돈으로는 턱도 없었겠지. 우리가 크루즈 안 갔으면 도와줬을 텐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을 도울 여력이 전혀 없다는 걸요. 장모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한 놈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겠네. 쪽팔려서 어떻게 사니? 민수는 참았습니다.
곧 모든 게 뒤바뀔 테니까요. 처남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몰고 왔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그 차도 리스이고 다음 달이면 압류될 거라는 걸요. 매형, 제 회사 투자 좀 하실래요? 준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1,000만 원만 투자하면 1년 후에 2배로 돌려드릴게요. 필사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돈이 없어. 준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평생 월급쟁이로 살겠네요. 한심해요. 저녁 식사 중 민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양평 펜션촌 부지 매입 계약 완료. 준영 씨 건물도 우리가 낙찰받았습니다. 사채업체 인수도 다음 주 완료 예정.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태연하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참 자네. 장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 좀 생각해서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든지 해요. 나이 42에 아직도 대리라니 창피해서.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아버지 묘소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묘비에 막걸리를 부으며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쓰레기 더미에서 진짜 보물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상속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민수는 최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민수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와 수진과 마주했습니다.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명품 가방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홈쇼핑 채널이 나오고 있었죠. 여보, 이거 사줄 수 있어? 친구들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서 창피해. 2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돈이 없어. 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업 실패한 빚쟁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 그녀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 말이 맞아. 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죠.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민수는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마시러 나오다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를 열어본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감히 나랑 이혼하겠다고?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자료는 얼마 줄 건데? 사업 실패한 대리 주제에?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없어. 대신 빨리 서명해주면 1,000만 원은 줄게. 수진이 컵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커피가 흘러넘쳤습니다. 미쳤어? 7년 동안 내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 다 바친 걸 1,000만 원으로 때우겠다고? 민수는 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위자료를 받을 근거가 없어. 오히려 내가 내 월급 전액을 관리하며 경제적 학대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수지는 당장 친정으로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와주세요. 이놈이 이혼하재요. 1시간 후 처가 식구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장인이 거실로 들어서며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탁자가 흔들렸습니다. 감히 우리 딸을 버리겠다고? 내가 뭔데? 장모도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사업 실패한 후에 걷어준 거 잊었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준영이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매형, 정신 나갔어요? 이혼하면 갈 데도 없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누가 매형을 받아줄 것 같아요? 민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똑바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서명 안 하면 법원에 소송 제기할 거야. 처가 식구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해보라지. 장인이 코웃음 쳤습니다. 변호사비는 있어? 우리는 최고급 변호사 쓸 거야. 강남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 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변호사 선임료는커녕 다음 달 월세도 없다는 걸요.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이혼 재판이 끝났습니다. 최원석 변호사와 그의 팀 5명이 완벽하게 대응한 덕분에 민수는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더구나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기에 수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민수를 수진이 붙잡았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번져 있었고 화장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너 정말 1억이야? 7년이야, 7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나를 현금 인출기 취급한 건 너야. 아버지 장례식 때 크루즈 여행 간 것도, 샴페인 파티한 것도. 수지는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7년 만에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한 달 후 민수는 최 변호사와 함께 처가 식구들이 자주 가는 강남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곳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이제 민수는 이곳의 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수진의 이혼을 위로한다며 모여 있었습니다. 비싼 와인을 마시며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었죠. 민수가 라운지로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장인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여긴 왜 와? 당장 꺼져.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태연하게 그들 맞은편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도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민수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이 관련된 모든 부동산과 채권을 제가 인수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준비하시던 양평 펜션 부지 이미 3달 전에 저희가 50억에 매입했습니다. 준영 씨 스타트업이 있는 건물도 80억에 인수 완료했고요. 장모님이 돈을 빌린 사채업체는 회사채 인수해서 이제 채권자는 정민수 회장님이십니다. 처가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민수 너 대체 무슨 돈으로?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장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와인잔이 기울어져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에 번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민수 너 도대체 무슨 돈으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라운지에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그 고물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우리 아버지가 600억 자산가였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4시마다 일어나 폐지를 주우며 재개발 지역을 답사하고 버려진 건물들을 하나씩 사들이셨죠. 세무서에서 30년 일하며 얻은 정보와 통찰력으로 완벽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장인의 입이 떡 벌어졌고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그의 무게로 깊게 패였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600억을... 말을 끝내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업 실패한 월급쟁이, 빚쟁이라고 놀리던 제가 이제 600억 자산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최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나며 건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정민수 회장님은 현재 강남 건물 10개, 홍대 상가 5개, 경기도 재개발 부지 8곳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월 임대 수입만 3억 원이 넘고 매년 자산 가치가 10%씩 상승하고 있죠. 화면을 스와이프할 때마다 새로운 건물들의 사진과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자주 지나다니던 그 번화가 건물들이었습니다. 장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테이블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 폐지 줍던 노인이. 하지만 최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펼쳐 보이자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정민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법무부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으로 테이블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부터 알았다면 7년 동안 나는 뭐였어?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날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돈을 사랑했을까요? 아버지 장례식 때 크루즈에서 샴페인 파티한 사진 SNS에 올린 것만 봐도 답은 명확하죠. 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강하던 35살 CEO가 처음으로 고개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매형,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 회사 직원 20명 가족이 있어요. 그들은 죄가 없어요. 눈물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회요? 제가 5년 전 치킨집 망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준영 씨는 뭐라고 했죠? 실패한 사람은 평생 실패한다고, DNA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장모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7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잖아. 정이라는 게 있잖아.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이라고요? 저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고 월급날만 기다리던 분들이 정을 말씀하시나요? 아버지를 고물 할아버지라 부르며 조롱하던 분들이? 최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공문서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든 건물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사채는 일주일 내로 전액 상환하시고요. 법적 조치는 자제하겠습니다만 기한을 넘기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집달관이 오게 될 겁니다. 민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호텔 라운지를 나가려는 순간 수진이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습니다. 너도 결국 돈의 노예가 된 거야. 복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걸 원했을까? 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깨가 경직되었다가 다시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정리야. 쓰레기를 치운 것뿐이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호텔을 나온 민수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시원하시겠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공허함만 가득했죠. 그날 밤 민수는 강남의 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200평짜리 펜트하우스였지만 혼자 있으니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불빛일 뿐이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봉투가 낡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미안하다. 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다. 복수는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 증오는 독이 되어 너를 갉아먹을 거야. 편지를 읽으며 민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가 눈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다리는 불타버렸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러 나가시던 바로 그 시간이었죠.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얻었지만 영혼을 잃었고 복수는 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었다고. 이것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민수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복수를 마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강남 펜트하우스의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이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황금빛 석양에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모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병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한 잔씩 부어드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가 되었죠. 아버지, 복수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모두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민수가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평이 넘는 공간이 마치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이곳에는 웃음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에어컨의 낮은 웅웅거림만이 정적을 채울 뿐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처가 쪽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준영 씨는 자살 시도를 했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단해 주세요. 모든 연락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2004년 봄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아닌 건강하셨을 때 모습으로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였어. 증오에 갇혀 살면 내 영혼이 병들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용서만이 너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잠에서 깬 민수는 베개가 눈물에 흠뻑 젖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폐지를 주우러 나가시던 시간이었죠.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에는 벌써 폐지를 끌고 가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처럼 구부정한 허리로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폐지 집화장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구로구 변두리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에는 10여 명의 노인들이 이미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양반이 여긴 어쩐 일이야?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깊은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선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어요. 정상훈 어르신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 커졌습니다. 아, 상훈이 아들이구나. 참 좋은 분이셨지. 우리한테 도시락도 자주 사주시고 아플 때는 약값도 주시고. 민수는 노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가락에 반창고를 여러 개 붙이고 있었고 종이에 베인 상처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계속 기침을 하며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일하고 계셨죠. 그들의 얼굴에는 아버지와 같은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일하시는 거 많이 힘드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굽은 허리를 펴려 애썼습니다. 힘들지만 어쩌겠어. 먹고는 살아야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 말에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로 얻은 공허함을 채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곧바로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정식으로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요.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민수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쓰레기에서 보물을 찾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나 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처가와의 일로 생긴 증오와 분노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뒷맛은 씁쓸했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의 평화는 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 민수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장마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묘비 앞에 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복수가 답이 아니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가 진흙에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증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 옆 나무에서 떨어진 하얀 꽃잎 하나가 민수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므려.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용서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은 그 열쇠를 돌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구로구에 세운 상훈순자 복지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이곳은
폐지 줍는 노인 100명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한 재활용 센터였습니다. 오전 9시 노인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명찰을 달고 당당히 걸어오는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회장님, 오늘 처가분들이 또 찾아왔어요. 벌써 열흘째예요.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사무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문 앞에 수진과 장모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특히 장모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한때 비싼 화장품으로 관리하던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 화려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그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했을 때 우리가 무시한 것 정말 잘못했어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아버님 장례식 때 크루즈 간 것도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장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렸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오는 독약과 같다. 마시는 사람만 병들 뿐이다. 용서만이 자유다. 민수야, 내가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란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이제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처가 식구들을 센터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장인은 백발이 성성해졌고 깊은 주름이 얼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때 은행 지점장으로 위세를 부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준영은 넥타이도 없는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한때 잘 나가던 스타트업 대표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수지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고 손톱에 매니큐어도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회의실을 채웠죠.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처가 식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정말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7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여러분이 굶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생활이 어려워지면 기본 생활만 가능한 정도로 도와주세요. 처형 남편이 실직 상태라면 우리 복지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되 반드시 공개 채용 형식으로 하세요. 실력으로 뽑혔다고 믿게 해야 합니다. 준영 씨에게는 작은 창업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되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포장하세요. 장모님께는 깨끗한 작은 월세방을 제공하되 어떤 복지재단 이름으로 하세요. 절대 제가 돕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제3자를 통해서만 하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굳이 모르게 하시려고요? 직접 도와주시면 그들이 더 감사해야 할 텐데요.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고 믿으며 자존감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을 거예요. 처가 식구들이 떠난 후 민수는 센터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작업장에서 노인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분류하는 할아버지들,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할머니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월급도 제때 주시고, 보험도 들어주시고, 이제 손자들한테 떳떳하게 용돈도 주고, 생일 선물도 사줄 수 있어요. 그때 센터 입구에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사회적기업 컨설턴트예요. 35살의 하은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기사를 봤어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민수는 하은과 악수를 나누며 1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 이후 처음 느끼는 따뜻한 설렘이었죠. 네, 환영합니다. 우리 센터를 둘러보시겠어요? 둘은 함께 센터를 돌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다니. 하은이 감탄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셨어요. 돌아가신 후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됐죠. 쓰레기 더미에서도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었어요. 하은과 함께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전국 50개 도시의 상훈 카페를 열었고 100개의 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오늘은 서울시청에서 사회공헌 대상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시상식 대신 구로구 복지센터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트로피보다 노인들의 미소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민수 씨, 왜 시상식에 안 가요? 시장님이 직접 주시는 상인데. 하은이 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1년째 연인으로 지내고 있었죠.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은 우리 센터 노인분들 합동 생신잔치 날이거든요. 매달 한 번씩 그달의 생신이신 분들을 모시고 파티를 해요. 하은은 그런 민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좋아서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죠. 최 변호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처가분들 근황 보고드립니다. 처형 남편이 복지센터에서 6개월 연속 모범 직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본인은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준영 씨 온라인 쇼핑몰은 월 매출 5천만 원을 돌파했고 직원도 5명 고용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죠. 장모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주 3번씩 나가신대요. 민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스스로 일어서고 있군요. 계속 그들이 모르게 지켜봐 주세요. 창밖을 보니 수진이 복지센터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봉투를 들고 있는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명품 대신 실용적인 옷을 입은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죠. 그날 저녁 민수는 하은과 함께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설렁탕집에 갔습니다. 30년 된 낡은 간판과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누렇게 변색된 벽지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여기가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곳이에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주시던 아버지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죠.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깍두기를 집으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반지도 없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럴게요. 민수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부자가 아니어도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6개월 후 둘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신 복지센터 강당에서 노인들과 직원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습니다. 하은은 비싼 웨딩드레스 대신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었던 한복을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와 진분홍색 치마가 잘 어울렸죠. 민수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좁았지만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줄에는 폐지 집화장의 80세 할아버지가 서주셨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닮아 좋은 사람입니다. 하은 씨도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두 분이 만난 건 하늘의 뜻입니다. 부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축복을 전하는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피로연 대신 모두가 함께 김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만든 배추김치, 다른 할아버지가 구워온 계란지단, 각자가 준비한 재료로 만든 김밥은 그 어떤 호텔 뷔페보다 맛있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1년 후 봄날 하은이 임신을 했습니다. 민수는 기쁜 마음을 안고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곧 할아버지가 되세요. 아들이라면 아버지 성함을 따서 지훈이라고 지을게요. 묘비에 막걸리를 부으며 민수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민수가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의외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진과 처가 식구들이었습니다. 모두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축하해요, 민수 씨. 수진이 작은 아기 옷을 담은 선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그리고 고마워요. 민수는 그들이 모든 걸 알게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중에 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준영이 우연히 서류를 보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과거의 일이에요. 이제는 각자 잘 살아가면 되죠. 아들 지훈이 태어났습니다. 3.6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민수가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작은 손이 민수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거요. 3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은이 만들어 놓은 된장찌개를 데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것과 같은 맛이었죠. 식탁에는 5살 지훈이와 2살 서연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그렸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준 그림이었습니다. 오전 9시 민수는 복지센터 앞에서 부모님 동상 제막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에서 보물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상이었죠.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훈 카페와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노인들, 그들의 가족,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폐지 주우셨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안아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쓰레기에서 보물을 찾으셨어. 그 보물이 바로 사람들이었단다.
지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민수는 믿었습니다. 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투자를 하셨습니다. 600억이라는 재산을 남기셨지만 더 큰 유산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들에서도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민수는 군중 속에서 수진과 처가 식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처형 남편은 복지센터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준영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모는 눈물을 닦고 있었죠. 최 변호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처형 남편이 이번에 센터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말 실력으로요. 준영 씨 회사는 연매출 10억을 넘어섰고 장모님은 노인 봉사단체 회장이 되셨습니다. 모두 스스로 이뤄낸 겁니다. 민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TV 다큐멘터리 팀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기부 천사로 불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기부 천사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할 뿐이에요.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찾는 일, 그게 제 일입니다. 처음엔 복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시작이었고 용서는 끝이었으며 사랑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용서가 진정한 자유더군요. 저녁, 민수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수는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아빠, 나도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보물 찾는 할아버지요. 사람이 보물이래요. 밤이 되자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수가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 있었죠.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에게 언젠가 너희가 이 일기를 읽을 날이 오겠지. 할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걸. 그리고 사랑하는 법도 배웠어요. 증오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요. 하은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둥근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셋째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죠.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셔야 하는데.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보물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쓰레기에서 찾은 보물,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요. 하은이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제 보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요.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준비하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노인이 폐지를 주우러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따뜻한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만든 1000개의 일자리가 전국 곳곳에서 노인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마트에서 우연히 수진 씨를 만났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작은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대요. 자기 힘으로 번 첫 월급이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면 좋겠어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로 시작했던 여정이 용서를 거쳐 사랑으로 끝났다고.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내일도 복지센터에는 노인들이 출근할 것이고 상온 카페에서는 따뜻한 커피 향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훈이와 서연이, 그리고 곧 태어날 셋째도 이 일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창밖의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라고. 폐지를 주우던 거친 손으로 600억의 제국을 만들고 그것을 나눔으로 완성한 아들을 보며 흐뭇해 하실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도 옆에서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복수는 시작이었고 용서는 끝이었으며 사랑은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수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